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임대를 주고 있던 한 남성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에게 받아야 할 월세가 점점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집주인의 계속된 독촉에도 세입자는 해외에 있어서 보내기 어렵다며 월세를 제때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견디나 못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세입자는 약속했던 이사 일정마저 미뤄달라며 나가지 않았고 화가 난 집주인은 급기야 집의 도어락을 도끼로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사방 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 사실 이 사건이 몇몇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사에 다 나오지 않은 억울한 사정을 좀 알리고 싶다 이러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자, 시작해보죠. 네, 2022년 초에 제보자인 집주인은 임대를 주던 오피스텔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게 됩니다. 서류상으로 등록된 세입자는 여성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한 사람은 여성의 아버지였고 해외에서 수입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국내에 체류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전세 대신 월세 계약을 원했다고 합니다. 가끔 한국에 와서 지불해야 되는 호텔 비용보다 오피스텔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2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월세가 비싸지만 그만큼 경제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입자가 이사를 마치고 난 후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네, 입주하고 나서 이 제보자는 세입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집이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뭔가 조명이나 이런 게 좀 노후화돼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보자가 그러면 저 형광등 좀 갈고 영수증 청구하시면 제가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으로부터 청구 문자까지 받았는데 보니까 자재비가 80만 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거실등, 방등, 주방등, 시스템 스위치 전부 다 주인 동의 없이 전부 갈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뭐 등이 좀 노후된 것도 사실이기도 하니까 뭐 그런 거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자재비 절반인 40만 원 제가 지불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세입자는 아니 이건 최소한 50만 원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처음부터 갈등 양상이 있었던 겁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흔히 있을 만한 갈등이죠.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월세를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왜 월세를 안 내냐? 우리 직원이 지금 실수를 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가면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했는데 사실 집주인이 현재 다른 집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집의 대출금 이자 비용이 170만 원이었기 때문에 원래 월세가 220만 원이니까 그걸 받아서 이자 비용을 갖다 갚을 계획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월세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자 비용 계속 나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부모님에게 드리는 그 용돈도 이렇게 끊게 됐고 아이고야. 대출까지 받아야 되고 이 생활비가 점차적으로 쪼들려 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거죠. 뭐 이 월세 밀린 거야 언젠가는 받아낼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계속 살지 않습니까, 보통은. 네. 자, 그런데 그 희망마저도 확 날아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보자 이게 집주인이십니다. 근데 제보자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주인이 이 세입자가 나갈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뭘 주죠?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그 임대차 보증금을 세입자 주지 말고 나한테 주시오라고 지금 집주인한테 통지문을 법원을 통해서 보낸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세입자가 빚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빚이 많으면 월세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예. 보증금 이거 게다가 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월세를 보증을 해주는 건데 월세는 계속 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여기서도 못 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뺏겨야 될 수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거 빨리 밀리면 월세 납부하고 계약 기간 끝나면 집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좀 강경하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입자는 이거 지금 한국에 아직 못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집에 한국에 들어가더라도 나 살 집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이에 집 차입힐 시간은 미뤄지고 결국에는 월세 밀린 게 2천만 원까지 넘어섰다라는 아이고야. 겁니다. 그 참다 못한 집주인이 결국 이 세입자의 딸에게 직접 연락을 하게 됐답니다. 자, 딸한테 연락을 합니다. 지금 국내에 없다고 하니까 그 임차인이. 자, 지금 살던 집을 비우고 대신 세입자가 살던 집으로 이사를 할 계획을 세우셨었대요. 자, 근데 그때 제보자 이 집주인 세입자한테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을 떡
봤습니다. 그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저 9월 10일 날 이사 옵니다. 9월 10일이요? 예, 요일이요. 9월 둘째 주일. 8월 31일 날 이사 가기로 하시는데요. 네, 좀 늦어졌네요. 어떻게 그 이사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아니, 지금 이렇게 일정을 또, 참, 힘드네요. 힘들어. 8월 31일 날 이사 가신다 하셔가지고, 집 계약을 다 마쳤어요. 9월 9일로. 저 8월 30일에 간다고 그랬어요? 네, 따님이 8월 30일 날 간다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 날짜까지. 아니, 우리 딸이랑 통화를 해요. 아니, 실계약자가 따님인데, 그럼 딸이랑 아니, 내가 계약을 했잖아요. 사장님이 내용을 아무리 봤잖아. 반말이야, 지금? 왜 반말하면 안 되냐? 너는 나한테 욕했잖아. 나도 그렇게 알아. 9월 10일이니까. 우리 딸한테 전하지 말고. 자, 월세 못 받는 것도 지금 이게 팍 열리게 생겼는데 이사 일정까지 틀어졌습니다. 자, 결국 제보자 집주인 이성의 끈을 놓고 맙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도끼로 와장창.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대략 2천만 원 정도 연체된 상황이었고요. 그 내용 증명을 통해서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사 이틀 전에 저는 이제 이삿짐 계약도 다 했고, 제가 살고 있던 집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이틀 전에 연락해서 못 간다, 뭐 열흘만 일정을 조율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새벽에 한 1시, 2시쯤에 문자가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된다. 명도 소송하자. 소송 진행해라 이러는 거예요. 캠핑용 도끼로 나 이걸로 그러면 내가 못 들어가면 당신도 못 들어간다. 이걸로 부신다 진짜. 좀 이해는 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지금 제보자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정말 답답한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제보자도 다른 곳에 그러니까 자기 집을 월세를 주고 다른 데 전세 나고 월세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이 집에 들어 살기로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쪽에서 일정을 바꾸니까 이 집은 비워줘야 되잖아요. 자기 사는 집은. 그러니까 갑자기 거리에 나앉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일정 조율 해달라 했더니 아까 보셨잖아요. 뭐 욕했냐?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타가 이겁니다. 아, 그러면 소송해. 법대로 하자. 소송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명도소송 한참 걸립니다. 아무리 아이고야. 짧아도. 근데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도끼로 이제 도어락을 부순 겁니다. 그 정도 돼야 퇴거에 대한 확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당했죠. 아이고. 당연히 신고당할 일입니다. 이건 어쨌건 범죄는 범죄니까.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해서 아무리 본인 거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결국 이거는 최종으로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받았다는 건 잘못했지만 한번 봐준다 뜻이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도 오죽했으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저희 제작진이 말이죠. 그 세입자하고도 연락이 닿았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는지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고. 네. 그래서 그날 그러면은 내가 좀 사과를 하는 그래 월세 밀린 거 미안하다. 그날 저녁에 마침 직원이 밖으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도끼로 그렇게 문짝을 때려 부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날 저녁에 새벽 1시, 2시경에 우리 따로 살고 있는 우리 딸 이름으로 여기 계약을 했는데 우리 딸한테 그 200여 통에 가까운 문자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자, 월세 밀린 건 내 잘못인 건 인정. 그런데 집주인이 이거 좀 그리고 또 곧 이사 간다는 뭐 계획을 세우긴 하셨다는데 이게 참 양 변호사님이 그냥 좀 정리를 해주시죠. 글쎄요, 이게 사실 임차인과 집주인 사이에는 크고 작은 갈등은 참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집주인분 나름대로 일정이 있고 지금 현재 원래 살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시는 바람에 살 곳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상황이에요. 초등학교 애들이 50분이 넘게 지금 통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 집주인분도 본인이 과격한 행동한 건 잘못이긴 하지만 세입자분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명도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법도 예정 못한 정도로 상황까지 좀 틀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 전에 좀 이것이 좀 풀렸어야 될 텐데 가끔 이제 임대차라고 하는 게 지금은 기존 법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많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쪽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누가 잘못했는지 따질 수 없는 정도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풀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참 뭐 저도 뭐라 법적으로는 조언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아, 참 이 법이 참